보시면 이렇게 표준 오너 소사이어티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국가 표준 체계 제가 지금 벗어도 저 2차까지 맞았거든요. 벗어도 못 맞았기 때문에 전달력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국가 표준 체계는 제가 2019년도에 한국 KDI하고 제가 용역을 맡아서 용역을 해서 개도국 에콰도르에 가서 우리나라 표준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제 경제 성장하려면 한국이 이렇게 했듯이 니네도 해라. 그거를 정책 자문을 에콰도르에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성과의 일부를 2020년 2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국가품질대회에 가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처음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은 이 국가표준 체계가 아니라 표준 경영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표준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느냐 하는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기회가 되면 표준 오너 이 소사이어티에서 강의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고, 이 국가 표준 체계에 대한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서 강의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가 아마 국내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기술 개발의 정책에 대해서 20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표준에 대해서 20년간 또 연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국가 표준 체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제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의 있는 주제였고 이 육주였다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성경 교수님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잠자던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4차 산업에 있어서 왜 표준이냐, 이 얘기는 사실은 또 다른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오늘은 또 다른 화두를 던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표준 경영 전략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맞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주에 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표준화 정책, 우리나라 국가 표준화 정책의 변동사와 4차 산업혁명의 일부, 4차 산업에서 우리가 표준을 논하게 되면 이 생산성 관점, 국가 GDP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국가 GDP와 노동 생산성에 표준이 어떻게 기여해 왔느냐 하는 거를 표준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술 개발 측면이라 하면 우리가 TLC, 그래서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 있고,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있고, 그 다음에 TALC, 그래서 테크놀로지 어답션 라이프 사이클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표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되겠고, 대륙의 헤게모니 관점,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 경제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 일본을 중심에 한 아시아 지역이 이 컨슈머 시대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 ICT 산업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시대가 있었고, 왜 4차 산업혁명에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들고 나와서 이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을 주장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륙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또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정책의 관점에서, 무역정책이라면 수출입과 관점에서, 무역규제 관점에서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표준이해야 하느냐, 이것 볼 수 있겠고, 또 기업 경영 혁신 측면에서, 기업 경영 혁신이라고 하면 CEO들이 옛날에는 뭘 생각했냐면 품질 경영 우수하다. 품질 경영 다음에는 뭐 했어요? 기술 경영을 주장했어요. 기술 경영 다음에는 뭘 했냐면 그 다음에는 이 창조 경영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인문학으로 넘어온 거예요. 인문학 경영이다. 이 이 경영 관점에서의 표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또 논해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적인 관점. 우리가 지금 ESG라고 해서 뭐죠? Environment, Society,
그다음에 거버넌스, 소셜 거버넌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먼트 관점에서의 또 표준이 논해야 되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중에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하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왜 표준이어야 하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일부 산업혁명에 있어서 표준이 그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의 표준이 하느냐 그 하나 부분 제가 말했던 7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의 국가 표준 혁신 체계, 국가가 표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인터넷 그 강의가 인터넷 강의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료하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 설명하다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인터넷을 별도로 하고 저는 흑판을 이용해서 좀 현장감 있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면 강의를 원하는데 인터넷 강의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차피 이 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는 식이 아니라 할 테니까 중간중간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봤는데 국가 표준 체계의 발전 과정. 국가 표준 체계가 뭐냐? 국가 표준 체계. 국가 표준 체계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국가 표준 제도란 말은 나오고 그리고 2000년도에 정부가 만든 국가 표준 기본법에 국가 표준 체계란 말이 나오나 그 표준 체계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질 경영을 하신 분들은 NQI라는 말을 써요.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그래서 NQI라는 관점에서 국가 품질 인프라라는 측면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크게 품질 표준, 적합성 평가, 그다음에 인정, 요거를 NQI의 요소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스탠다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국가 표준 체계라는 말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면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표준 체계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국가 표준 체계라고 하는 거는 표준을 확립. 그러니까 표준은 이제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오너서 사였잖아요. 표준은 개발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걸 갖다가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establishmen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setting이라는 말을 써요. 사전을 찾아주고 스탠다드 디벨롭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표준을 만든다. 그 만든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어원은 뭐냐 하면 establish. 그러니까 정립, 우리로 말하면 확립, 정립.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스탠다드 세팅이라는 말을 써요. 그 세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개의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요소들이 그 중에 하나를 표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고 IPR의 차이가 뭐냐? 스탠다드나 IPR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탠다드나 IPR 특허잖아요. 특허의 장점은 테크니컬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를 답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IPR 기술 혁신은 뭐냐? Something new예요. Something new. 그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서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찾는 게 특허의 장점이고 기술 혁신이에요. 그러나 스탠다드는 뭐죠? Keeping thing이에요. Keeping thing. 이미 스탠다드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그 문제를 테크니컬 솔루션을 해결하자는 게 스탠다드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stablish라는 말은 확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표준을 확립하고 이게 만드는 establish하고 그거를 운영한다는 말은 스탠다드가 머물면 안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해요. 첫째는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걸 해제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체계는 뭐냐면 거기에 TMB라고 하는 최고의 기술 표준 회의가 있고 테크니컬 커미티가 있고 TC가 있고 그 밑에는 서브 커미티가 있고 그 밑에는 워킹 그룹이 있어요.
이게 뭐냐 스탠다드를 계속 만드는 과정이 운영 과정이에요. 우리나라는 국가표준회의가 있고 그 밑에 실무회의가 있고 그 밑에 산업표준회의가 있고 그 밑에 기술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반이 있고 하는 것이 운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립을 하고 운영하는 거가 표준을 만들고 그걸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활동이 국가표준체계의 요소가 되고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에 대해 오늘 쭉 많이 배우겠지만 활용하는 거고 그거 활용하기엔 제도적인 장치 이 제도적인 장치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죠? 법과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이 됐든 민간 조직, 법과 조직이고 그리고 이거를 확립하기엔 인프라 이것이 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표준체계다라고 제가 자문을 얻고 제가 확립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표준체계라는 것은 뭐냐? 국가표준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 법이 있고 두 번째는 표준의 조직이 있고 그럼 세 번째는 여기서 말했던 표준의 운영과 활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표준의 인프라가 있는 거죠. 이 표준의 인프라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정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인력과 정보 그 위에 이제 문헌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ICT 시스템이라든가 상당히 많지만 이거가 네 개가 국가표준의 이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다 하는 걸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례를 보면 법, 조직, 활용, 인프라 요거의 하나의 사례를 옆에다 제가 드려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차 강의 때 배웠던 거. Anyway, 국가표준 체계라 하면 이게 국가표준 체계로 표준을 만들고 운영하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법과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과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크게 움직여지는 국가표준체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가표준체계 대상을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체계를 전부 다 조사를 하니까 세 가지 표준이에요. 첫째는 뭐냐? 과학기술에 관련된 표준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삶과 관련된 표준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발전과 관련된 표준이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데 측정에 관한 표준이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에 관련된 표준은 측정에 관한 표준에서 우리가 기본 SI, 그러니까 International Unit System, 그러니까 국가 표준과 관련된 측정 표준은 7가지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질량과 그 다음에 세컨드, 타임과 무게, 질량, 무게, 그 다음에 거리, 메타. MKS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M은 메타, K는 킬로그램, S는 세컨드. 거기에다가 전기는 전류. 그 다음에 화학용은 몰.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그죠?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 이렇게 7가지 단위고 거기에 이제 복합해서 만들어지는 단위가 우리가 유도 단위인데 그 7가지 기본 단위에 관련된 거를 국가표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크리스라고 하는 한과학기술 표준원, 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에서 이거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특정표준이에요. 그리고 계량법은 우리가 이조 시대부터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이 계량에 관한 법이 나와요. 사람의 예를 들면 길이 단위, 그렇죠? 길이의 단위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꿈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의 요즘도 운동할 때 골프할 때 보면은 야드를 쓰거나 그렇죠? 인치를 쓰거나 그다음에 파운드를 쓰거나 이거는 전부 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무게를 측정해내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75년 국제표준화가 돼서 이게 이제 측정 표준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계량 상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 정확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정밀 정확도가 요구되는 것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관련된, 시간에 관련된, 그 다음에 부피에 관련된 주유센터, 주유기를 우리가 기름 넣을 때 이거는 주유기가 틀리면 안 되잖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무게를 저울로 살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돈을 주기 때문에 안 되잖아. 전기료를 쓰는데 전기 열량이 전기량이 또 전력 양계가 틀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저울이 틀리면 안 되잖아. 또 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상거래에 관련된 것은 정확성하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법으로 정했어요. 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의 표준의 하나의 내용에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옛날에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000년대 계량법은 또 측정 표준을 떼내고, 그 다음에 계량에 관한 법률을 떼내서 계량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업표준, 산업표준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 생활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 이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표준을 우리가 산업표준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국가표준을 확립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표준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 경제에 관련되는 것은 이 산업표준이고, 그 다음에 법을 하는 사람, 노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량에 관한, 법정 계량에 관련, 계량에도 세 가지 계량이 있어요. 사이언티픽 메트로로지, 그 다음에 여기 인더스트리얼 메트로로지, 그 다음에 리걸 메트로로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리걸 메트로로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야가 우리가 국가 표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표준 체계에 보면 국가기술 표준을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60년대 어떻게 하고 70년대 어떻게 하고 80년대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한 20년 동안 표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20년 동안 또 과학기술을 했잖아요. 저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국가표준 체계를 제가 나누면서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를 제가 보고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수립기, 62년서부터 72년도에는 상공부에, 당시에 상공부에서는 세 가지 외국, 상공부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던 시대 아니죠, 그죠? 굉장히 유명했던 시대. 지금은 산업자원부는 옛날에 상공부만큼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거나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상공부 하면 정말 대단했어요. 방송국 그 연속국에서 상공부 사무관이 나와서 이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62년에 상공부가 표준의 중요성을 알고, 62년은 무엇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단계예요.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은 뭐 경제개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상공부에서 표준국을 외국으로 만들어요. 상공본부의 국이 있고, 외국이라는 것은 외청이라고 있는데 세 개의 국을 만들어. 광업국.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광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광업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광산을 캐내고, 북한이 좀 많이 팔아가지고 중국에 팔듯이 이 광업국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계량국이 있어요. 계량국 뭘 했겠어요? 앞에 말한 법정 계량에 관련된 국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이 표준국을 만들어요. 62년. 그래서 62년서부터 7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73년도에 돼서 이건 안 되겠다. 공업진흥청을 만들어요. 공업진흥청. 그러니까 이 공업진흥청이라는 게 73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는 하나의 수립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수립기다. 이게 수립기라고 보는 거고요. 수립기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3년부터 95년 공업진흥청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업진흥청의 국이 4개 국이 있었어요. 당시 무슨 국이냐면 표준국. 그 다음에 표준을 활용할 수 있는 국이 뭐겠어요? 품질국. 그 다음에 기업들이 기술을 잘 못 따라올 때는 뭐예요? 기술 지도국. 그리고 그 안에 검사국. 이 4개 국이,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의 내부에 관한 총무국이 있었겠지만, 요 4개 핵심이 있어요. 보세요. 표준,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기술지도, 검사국. 이 국이 공업진흥이 처음에 가졌던 국이에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그 4개 국을 생각해 보면 그게 표준의 어떤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95년까지 우리나라가 잘 이용을 하다가 96년도에 중소기업 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표준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에 다 넘기고 공업진흥청이 중소기업청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청. 그게 우리가 2기라고 보는 거죠. 2기. 그래서 그건 성숙기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국가표준이 굉장히 성장을 해왔어요. 10,000종에 가까운 표준을 만들었어요. 30종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이 국가기술표준원이 96년도 이걸 껴안아가지고 2014년, 2015년도에 9개 부처에 그 전문 분야별 표준을 재정권을 넘겨요. 그 넘기기까지의 전을 우리가 도약기다 이렇게 봤고, 넘기고 나서는 우리가 관계부처로 확산하는 확산기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신다거나 혹시 논문을 쓰거나 어떤 보도자를 쓰실 때 요 체계를 체가폼을 이용을 해서 저장해 주시면 아마 우리가 정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기로 정책과 그다음에 그 국가기관과 법의 체계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눠준 자료에 새로 보완된 것은 이 분야예요. 이 분야가 뭐냐면 시기별 특정. 이거는 제도와 법과 조직을 정부하는 시대가 수립기였고, 성장기는 경제 성장 도구로 활용했던 시기예요. 표준이 정말 제가 이제 그 표준을 20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선배들은 표준 정책을 잘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정말 우리나라 수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에 가서 이게 하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설비 살 돈이 없다. 정부가 이 표준을 활용을 잘 안 한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표준을 국가 경제 성장 뒤에서 나오겠지만 도구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제 표준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제가 여기까지는 내셔널 어젠다에 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했던 내셔널 어젠다로서의 표준 정책을 활용했는데, 그 다음에 이 도약기로 넘어간 국가기술을 좀 넘어갈 때는 이 내셔널 어젠다로서, 왜 내셔널 어젠다로서 이러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업들이 이 표준의 수준을 뛰어넘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KS 마크가 뭐냐면 옛날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강의할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KS 마크는 K는 뭐냐면 경기고등학교. 우리나라가 KS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는 신랑감. 그 신랑감을 찾는 게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공산품에서 KS는 마크를 찾는 게 최고의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업들 90년대 오니까 이미 기업들은 KS 마크를 뛰어넘은 거예요. 스탠다드라는 건 뭐냐면 미니멈 퀄리티인 거예요. 미니멈 퀄리티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이 퀄리티인데 그걸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어젠다로서의 이제 상식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표준을 어떻게 활용하지? 할 게 없어요. 그냥 R&D 한 것들을 갖다가 그거를 국제 표준화 시켜야 되겠다. 그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스탠다드 팔리스로서의 어젠다가 되어버렸지 내셔널 어젠다로서 잃어버렸다. 그리고 관계부처로 나눠준 것은 스탠다드는 3S가 필요한 거였어요.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3S가 뭐냐 하면 심플리피케이션.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표준화하는데 복잡하면 누가 써요? 단순화시켜요.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 그게 뭐냐면 전문성을 추구하는 게 표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디제이션. 요 3S가 표준의 핵심인데 이 도약기로 확산기로 넘어가서는 심플리피케이션을 잊어버렸고 스탠다디제이션을 잊어버리고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표준 체계가 저는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표준에는 단순하게 국가가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각 부처에 나눠져 버리면 각 부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표준 이코르 국가표준, 국가표준 이코르 기술 규제 이렇게 해줘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술 규제 하나만 이렇게 만족시키면 그게 국가표준이 되고 그 국가표준을 만족시키면 그게 국제표준이 돼서 국제표준 이코르 국가표준, 국가표준 이코르 기술 규준 이렇게 돼야 시장에서 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정책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반영한다고 스페셜라이즈를 시켜버린 순간 이 통일성, 이 컨트롤 타워가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문제다. 뒤에 제가 강의할 때 제기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발전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표준 체계를 그려본다고 그러면 헌법 121조 2항에 국가는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헌법에 국가 표준을 논하는 나라는 몇 개나 되겠어요? 미국과 한국이에요. 표준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인데, 이 한국의 이 국가 표준 제도에 헌법에 이거를 넣어야 된다고 정말 고생하고 다니신 분이 우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저희 선배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정말 발로 많이 뛰고, 제가 이제 그 청와대 그 국가기술자문회에 거기에 근무할 때도 찾아오셔서 이걸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해서 80년도에 저게 그죠? 1980년도에 저 헌법에 저 조항이 들어가 있는 대단한 나라죠. 그렇게 국가 헌법에 표준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들어가다. 왜냐하면 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62년서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 제가 제 2강의에 보시면 제가 쭉 여러 가지 그 표준의 성과를 수출 지표를 많이 내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표준 제도 산하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국가표준심의. 사실 국가표준심의의 의장은 누구였냐면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국무총리였는데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날 굉장히 힘들어요. 이 특별한 분야의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리가 직접 주재한 이 심의위원장 하고 격이 확 떨어진 거죠. 실제로 9개 부처가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총리실로 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셔널 어젠다로 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주재해야 되고 9개 부처가 관련된, 그러니까 산업부 자원부가 보면 10개 부처가 관련된 이 어젠다를 왜 산업자원부 한 장관이 하냐 이거죠. 같은 장관이. 최소한도 총리가 해줘야 9개 장관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돼요.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법으로 보면 법에는 얘기한 것처럼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고 이 밑에 측정표준, 법정계량, 산업표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주관기관들이 표준과학연구소, 국가기술표준은 9개 부처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운영체계예요. 이 운영체계는 다 그리지 못했지만 핵심만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비자인 각계 주 고객인 기업이나 연구소에 활용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국제활동기구들이 명확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표준체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하게 분류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일부 더 보완할 게 좀 있어요. 있지만 현재 국가체계는 이렇게 법제도, 그 다음에 대상, 주관기관, 운영체계. 운영체계는 이제 더 보완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가 국가표준체계 하나의 장이다. 이 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초로 강의를 듣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표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뭐고 당면과제가 뭐냐.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언급한다고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1962년도에 국가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세울 때 이 산업인 구락부. 이게 산업인 구락부가 지금은 뭐가 같아요? 지금은 정경련 될 거죠. 그러니까 정경련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공업표준화법을 제정해서 경제발전 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공업표준화. 그 당시에는 산업표준화만 공업표준화 전략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전략을 쓴 거죠. 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이 월등해야 된다. 품질과 가격이 중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대량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량 생산하게 되면 품질이 일정하게 되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회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수출 산업을 할 것이다. 품질이 문제인데 이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민간 시험 검사소를 정부가
69년, 70년도에 각 분야별로 시험 검사를 쫙 만듭니다. 기계는 기계, 섬유는 섬유, 그리고 각 분야로 쫙 만들어서 시험 검사서가 나왔는데 지금 말하는 KTL, KTR, KCL, KTC 이 K자가 붙은 시험서가 69년, 70년대에 만들어진 민간 수출 검사소의 발달에 따라서 지금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을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결과를 보면 이게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GDP 성장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 표준 성장률이에요. 표준과 수출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표준이 어떻게 기여해 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표준화 전략을 통한 수출 구조 경제 성장. 이때의 표준은 뭐였냐면 저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셔널 어젠다로서 확실히 표준이 굳혔다는 거예요. 이 내셔널 어젠다 하면 표준이 딱 됐는데 지금 그게 이제 없어진 거가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출도 경제 성장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발전에 부응해서 정부 주도형, 정부가 주도해. 그러니까 현재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처럼 네 가지의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첫째는 미국과 같은 시장 주도형이 있고,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뭐죠?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처럼 정부와 민간이 공담한 분담의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정부 주도형이 있다. 미국은 분명하게 뭐냐면 시장에서 표준이 개발되고 개발된 표준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그런 분산형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은 철저하게 계층이 쌓여 있어요. 국가 표준, 그 다음에 지역 표준, 그 다음에 국제 표준. 계층이 쌓여서 그거는 틀림없이 중앙 집중식 개발형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국가가 하고 보급은 표준 협회들이 해요.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정부 주도형 표준 정책을 우리가 써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처럼 전문성을 표방해서 우리가 범부처 참여형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리 내셔널 어젠다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건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민간, 시장에서 표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또 다른 과제로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국가 표준 체계를 운영했다는 거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법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만들었냐면 계량 표준, 국민 생활과 관련 법정 계량, 그리고 산업 표준화 법이 만들어지고, 사실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뭐가 만들어져요?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개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계량법이 만들어지고, 산업에 관련된 산업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헌법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법 만들고, 이런 법적인 체계가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표준을 먼저 보급하기 시작해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은.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자문할 때 뭐겠어요? 헌법부터 만들어 할 수 없잖아요. 산업표준 만들고 산업표준 만들어서 산업계 쓰게 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계량법 만들어서 국민 생활에 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본법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한국의 모델은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기본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려요. 기본법 내용을 보면 기본법 표준이 계량법이나 산업표준법을 지배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뭐가 냐면 측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법은 만들고 거기 측정에 관한 내용을 따다가 기본법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법 내용을 보면 측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을 정신을 받들어서 기본법 만들고, 기본법 내용을 받들어서 개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이 법 체계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이 과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이양과 표준수의 성장의 정책. 아까 그 표에서 보신 것처럼 2010년도에 23,600종이 됐는데 2018년 말에 얼마냐면 2만 종이, 3천 종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성장되고 있고 뭐가죠? 산업 평평되고 다양화되게 돼요. 국가 편이 더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ISO나 IEC,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자료 3차과 2차를 보시면 거기에 국제표준화 기구의 그 표준 제정 수를 알려드렸어요. 거기를 보면 거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표준, 국가 표준을 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또 4차 산업혁명과 이 기술 확산에 따라서 표준수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가 우리의 또 과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제표준을 활용을 해서 국가표준 체계를 확립해.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국제표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각 나라들이 국가표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독일 DIN이라든가 영국의 BIS라든가 그 다음에 NC라든가 뭐 GIS라든가 KS라든가 이런 표준을 가지고 나와서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하모나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하모나이제이션.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걸 국제표준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오히려 국제표준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제표준을 뭐냐면 국가표준에서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변경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표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제표준을 먼저 만들어요. 보세요. 제가 이게 좀 저도 기술표준 원장을 했기 때문에 좀 내부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되겠지만 1962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만종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KS 만종을. 그런데 2000년에서부터 2010년 사이에 또 만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만종을 만들었던 능력과 10년 동안 어떻게 국가표준 만종을 만드냐고요. 우리나라 연구소나 기술자들이 정말 슈퍼 파워냐 이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에 국가표준을 10,000개를 만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최소한 한 1년에 1000개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돼요. 표준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리죠? 노말이 3년이에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18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근데 표준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리는 거예요. 2년 걸리는데 우리는 한 1년에 1000개씩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국제표준 갖다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표준을 굉장히 빨리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왜? 국제표준은 국가표준, KS만 만족하면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데 무역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관계부처로 넘어간 순간 관계부처가 국제표준을 무시하고 자기네 법에 맞는 기술 규제에 맞는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테크니컬 배리어 TBT라고 하잖아요. WTO의 TBT란 말이 뭐냐면 WTO의 목적은 뭐겠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무역에 관련된 장벽을 없음으로써 무역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웰빙할 거다, 자살할 거다. 그래서 WTO의 목적은 무역을 자유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다 없애요. 관세를 없애다 보니까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기술 장벽만 남는 거예요.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무역상에 있어서 테크니컬 배리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갖다 썼기 때문에 뭐겠어요? 기술 장벽이 가능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이익인 거예요. 일본을 표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은 뭐라고 하죠? 표준의 갈라파고스라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일본은 시장이 1억 3천이에요. 미국은 2억 6천이에요. 그죠? 일본의 딱 2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얼마죠? 13억이에요. 일본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10%만 다 잘 살 필요도 없어요. 중국의 10%만 잘 살면 일본의 전 국민이 잘 사는 거예요. 다 잘 살 필요도 없어요. 중국은 20%만 잘 살면 미국의 전 국민이 다 잘 사는 거예요. 2억 6천, 13억, 1억 3천이잖아.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4천만, 5천 한다고 해도 5천 가지고 이 도메스틱 마켓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삼성이나 우리 SK나 현대자동차.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수출 지향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지향적으로 하려면 제도가 국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국제화된다는 국제표준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뭐냐? 1억 3천이면 시장을 봉쇄시키고 자기네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일본은 철저하게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표준을 만들었어요. 제가 강의 때 자세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내가 김 박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10가지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례로 통찰하는 CEO의 표준 경영 전략. 그러니까 일본이 소니나 일본의 가전 업계들 왜 망했냐? 삼성하고 LG한테 디지털 TV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디지털 TV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디지털 TV를 못했냐? 그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국가 표준을 국제 표준을 국가 표준화 정책에 잘 활용했던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가기술 표준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국가 표준이 내셔널 어젠다로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툴로서의 표준 정책이 없어지다 보니까 국가기술 표준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한 기술 결과를 그걸 국제에 가지고 국제 표준화 시켜요. 그러면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화 되니까 기업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그 전략. 그래서 갑자기 국제 표준이 제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제 전문화 인력이 표준화 활동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왜? 우리 기술을 국제 표준화 시키려고 그러면 요소에 우리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이 국제 경쟁을 지원할 국제 표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시대가 이거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는 거죠. 이 시사점을 우리가 안고 미래를 향해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국가 표준 체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아까 이 표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4개의 시기가 존재하고 그때마다 이 표준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우리나라 국가 표준 체계, 아까 얘기했지만 2000년도까지 여기에 약 10,000종이잖아요. 1,845종이잖아요. 이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10년 동안에 또 2만 종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2만 종 했다는 것은 국제 표준을 갖다 막 우리가 국가 표준으로 만들었던 시기라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우리나라 표준 성장은 한국 경제 발전을 지원했던 것이다. 이 표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뭐죠? 40년간 약 10,000건의 표준을 만들었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또 10,000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23,000건의 표준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본격화했는데, 그 본격화한 것이 맞느냐? 방향은 맞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표준화 정책 크게 4번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일어났다 하는 거를 우리가 표준 개발 과정에서 국가 표준 체계의 발전 과정에서 얻는 시사점과 또 각각의 시사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제를 동시에 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 환경의 변화. 이 정책 환경의 변화는 지난번 제가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비즈니스 환경의 관점. 기술 혁신 속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표준화 전략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의 선택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직구매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뭡니까? 가격과 품질만 좋으면 샀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과 품질 좋아도 안 사는 거죠. 소위 말하면 ESG의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이 ESG인데, 그게 환경, 노동, 윤리와 같은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경영의 철학이 바뀌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인 측면, 옛날에는 돈 잘 벌어서 돈 잘 벌어서 종업원들 월급 잘 줬으면 최고였어. 경제적 책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책임이냐? 법적. 세금 잘 내면 됐어요. 돈 벌어서 종업원 두고 국가가 세금을 잘 내는 리걸 리스폰서빌리티를 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거 환경의 문제나 또 안전에 관한 문제. 여기에 문제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ethical responsibility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윤리적 책임이에요. 지금은 이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social responsibility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ESG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사회적 책임 분야죠. 그래서 기업이니까 기술 속도는 빠르지, 소비자는 똑똑하지, 기업은 책임은 막중하지. 그러니까 기업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이 벅찬 거죠. 이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국제 표준이 새로운 거버넌스 수단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인프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과 언어와 문화와 인프라와 제도 같은 게 다 다르는데 어떻게 국제법을 만드냐. 국제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ISO에서 뭘 만드냐. 2000년도에 ISO 이제 파견 나왔던 데가 2000년도인데 그때부터 2010년까지 뭘 만들었냐면 이 10가지, 7가지 분야에서 글로벌 총괄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ISO 26000.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분야의 표준을 정부가 만들고 국제사회가 만들어요. 거기에는 노동, 환경, 인권, 반부패, 조직의 거버넌스 등등에서 7가지 분야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표준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표준은 원 스탠다드, 하나의 스탠다드가 세계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 테스트. 어디선 내가 적합성 평가를 한 번만 시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제 표준이 하나고 그 표준에 따라서 한 번만 시험을 하면 accepted everywhere. 어디서든지 다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란 재발 체계를 비즈니스 환경에 접목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WTO에 국제 표준화 기관들이 업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SO, IC, ITO와 같은 국제 표준화 총회에 WTO에서 업적으로 참여를 해서 표준화 기관과 무역 기관들이 협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의상이 뭐겠어요? 수출하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하려면 CCC 마크를 받아야 돼요. 유럽 하려면 CE 마크를 받아야 돼요. 유럽 하려면 UL 마크를 받아야 돼요. 기업이 제일 의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컨설팅하는 분야에서도 이 분야가 굉장히 핫한 분야가 됐죠.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의 융복합화가 됐어요. 융복합화로 기술 표준화 기관 간의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ISO, IC, IT, 포럼 기관 간의 관리,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또 AI. AI가 ISO 해야 돼요, IC 해야 돼요, IT 해야 돼요. 스마트 시티가 ISO요, IC요, IT요. 예를 스마트 시티를 예를 들면 IEC는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시티 전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기가 핵심이야. 기능은 펑셔널리 이거는 전기 분야니까 IEC가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IEC가 주장을 해요. ITU 전기만 있다고 된다. 통신이 있어야 그 개별 주체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신이 최고야.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뭐가? ITU가 해야 돼. 무슨 소리야? 상수도 해야지. 교통해야지. 에너지 해야지. 건축해야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ISO 해야지. 그래서 관리 영역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기술이 융복화가 되니까 과거에 전기전자는 IEC, 그 다음에 통신은 ITU, 그 밖에는 ISO 했던 영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2016년도에 IEC 사무총장, 이 프랑스 간 친구하고 준지가 이제 그 IEC 회장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왔어요. 와서 저도 이제 그때 같이 갔는데 와서 뭐라 했냐면 내가 애트리를 찾아야 되겠다.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을 가야겠다. 방문 목적이 뭐야? 애트리 사람들이 기술 개발해서 나온 표준을 IEC로 안 오고 ITU로 가냐. IC 도메인으로 와야 IC가 이거 통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IT로 가는 거. 애트리는 뭐야? 과기정보통신부 산하니까 산업자원부 소관인 IE에서는 IEC는 IT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 도메인으로 가기 위해서 사무총장과 하고 회장이 직접 애트리를 방문한 거야. 비밀리에. 그만큼 국제 표준화 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 뿐만 아니라 뭐죠? SSO 뭐죠? 스탠다드 세팅 오르가나이제이션. 그러니까 R&D는 안 하고 그냥 이스태블리시도 안 하고 그냥 스탠다드를 세팅하는 기관이 있어요.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오르가니제이션. SDO가 있는 거예요. SPO, 스탠다드 파리시 오르가나이제이션인 거예요. 그걸 빼타들어서 SSO, 그 다음에 SDO, 그 다음에 포럼이나 컨소시엄. 제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IC 정책이사를 했어요. 정책이사에 했던 노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럼이나 컨소시엄으로 기업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표준은 뭐예요? 경제용어로 말하면 퍼블릭 굿이에요. 공공재요. 등대와 같은 거예요. 등대 딱 세워놓으면 그 보면 가지. 내가 돼요? 기업들이 등대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클럽 경제용으로 클럽붓은 뭐냐면 클럽에 속한 사람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포럼이나 컨소시엄은 클럽붓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포럼하고 컨소시엄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ISO나 IEC의 도메인으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포럼하고 컨소시엄의 장점을 분석해서 그거를 ISO나 IEC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자 했던 때가 정책이사에 제가 참여를 했을 때 논의를 많이 했던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공적인 표준화 기관과 포럼이나 컨소시엄하고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고 포럼하고 컨소시엄 치열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뭐죠? 이 국제 표준화 기관하고 또 국가 표준화 기관하고 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 영역 정책에 또 싸우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싸우고 있고 대륙간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 이 국가 간에 옛날에는 미국하고 유럽이 주로 국가 표준화 정책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 정책 논의를 했었지만 지금은 또 중국이 가세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가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형상이 뭐가 최고다? 표준이 최고. 이 정책을 누가 썼어요? 이 정책을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표준에 이 정책을 갖다 쓴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가격과 품질이 저렴해야 되겠다. 그럼 대량 생산을 해야 되겠다. 대량 생산을 뭘 해야 되겠다? 표준화 시켜야 되겠다. 이 정책을 우리가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내셔널 어젠다 된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기술 혁신에 있어서 혹자는 그래요. 이제 제가 이 기술 혁신을 이제 표준과 연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표준이 기술 혁신에 저해가 되느냐 아니면 표준이 기술 혁신에 플러스가 되느냐. 표준이 기술 혁신에 저는 네 가지 역할을 해요. 표준은 촉매제다, 캐탈리스트다. 그 다음에 표준은 인프라스트럭처다, 나리지 인프라스트럭처다. 표준은 밸류 크리에이터다. 표준은 결과의 디퓨저다. 이 역할이 표준의 역할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이 목적기죠. 베이직 피어와 베이직 리서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수 기초 연구리 기술이 그다음에 오리엔티드 목적 기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마틱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 기초가 그다음에 응용 기술로 넘어갈 때는 뭐죠? 매저먼트, 테스팅 이런 기술들이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R&D 단계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표준이 그 역할을 해주는 캐탈리스트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이 R&D와 표준화의 상호 관계예요. 그래서 표준과 R&D 기술 혁신에서 표준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디지털 기업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 그 다음에 세계적인 뭐죠? 노기아라든가 뭐죠? 모토로라. 세계적인 통신회사들이 컴퓨터, 애플 같은 컴퓨터 회사한테 스마트폰을 뺏겨서 없어졌잖아. 다 팔렸어요. 노기아, 모토로라. 없어졌잖아. 이 스토리를 또 하면 한참 얘기가 또 걸리겠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기술 혁신이 결과를 촉진하는 촉매자거나 결과를 확산하는 확산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표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을 누가 썼어요? 내셔널 어젠다로 읽고 나서 국가기술 표준체계에서 우리가 도약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기술 결과를 표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국가가 나가고 있는 정책이 이 정책이에요.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도구로 우리가 쓰겠다는 정책과 기술 혁신 결과를 우리가 표준으로 쓰겠다는 정책이 이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맞냐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앞에 뒤에서 이제 제가 뒤에 결론을 도출하게 쓴 건데 이유는 진시황이 BC 221년경에 중국의 천하통일을 뭐로 한 거예요? 표준으로 한 거예요. 중국의 천하통일을 표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진시황릉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죠? 기마병정, 그 다음에 사람들, 그죠? 다음 수업 모양이 다른데 다 하나 같은 거 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표준을 배울 수 있는 건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도량령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법과 제도를 통일시켜서 중국을 통일한 통일 중국을 이루었던 것이 표준이 국가 통일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이 정책을 다이렉티브 뉴 어프로치, 뭐 글로벌 어프로치 이거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건 뭐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누가 쓰고 있어요?
유럽이 쓰고 있는 거죠. 유럽의 27개, 28개 국들이 다 법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제도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통일시키겠어요? EU 사회를. 그러니까 EU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뉴 어프로치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센셜 리콰이먼트라고 해서 핵심적인 과제를 EU 커미션이 만들어내요. 그럼 그걸 27개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다 반영시켜요. 그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팅을 해요. 그 반영됐으면 CE 마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CE 마크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프로덕트, 굿 패스포트라고 해요. 사람이 외국에 가려면 패스포트가 필요한데 상품이 국경을 넘어가려면 패스포트가 필요한데 그게 CE 마크예요. CE 마크는 뭐예요? 유럽이 제정한 표준에 미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CE 마크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CE 마크 붙은 건 뭐냐면 그거는 에센셜 리콰이먼트를 만족한다. 누가 정하냐? 다이렉티브를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를 통일시키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시켰던 것처럼 그런 제도를 유럽이 표준을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올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올드 어프로치. 올드 어프로치라는 게 뭐냐면 이 유럽을 통일한 전략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까지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를 진시황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시켰던. 그래서 뉴 어프로치하고 글로벌 어프로치라는 걸 써서 유럽 사회를 통일시켜 나가고 있는 전략이 사회를 통일하는 전략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유럽 국가 간의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이 정책이죠.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 자, 품질을 가지고 국가 경제 주도로 성장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기술 주도로 우리가 국제 표준화 시키고 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서 그다음에 기업 못 해먹겠어. 4차 산업 모든 다 발을 풀어주는데 우리는 왜 발목을 잡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표준을 내셔널 어젠다로 쓴다면 이 정책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이라.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일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 오피니언 리드 그룹이 돼서 규제 없애다 규제 없애는 방법이 뭔데? 그걸 미국처럼 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강의를 했는데 미국은 딱 두 가지 쓰고 있어요. OMB라고 해서 정책국이 OMB에서는 USTR에서 무역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ICPCS라고 해서 대통령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USTR, 그 다음에 OMB 예산당국, 그 다음에 무역정책,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정책 모여서 거기에 OMB 127번에 9번에 뭐라고 썼냐고 뭐라고 썼어요. 두 가지를 말해요. 뭐라고 하냐. 첫째,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말고 현장에 운영되고 있는 표준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럼 규제가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 그 정책 보고서가 표준 옆에 나와 있어요. 미국 그 정책 보고서 한 거.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내용을 정부가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가 갖다 쓰면 새로운 규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대신 연방 관료들은 각각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화 기관에 가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 기관에 가서 관료들이 표준 만들 때 기여를 해서 표준을 만들고 그것이 시장에 나오면 그걸 갖다 국가 규제 정책에 쓰게 되면 규제가 없어진다. 제가 미국 ASTM,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데 ASM 정책이사로 3년 활동을 했는데 그거 할 때에 리스트의 부국장, 그러니까 부원장이나 마찬가지죠. 부국장이 여성인데 그 부국장이 그 기관에 참여를 했어요. 저와 같이 이사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FDA. 그 FDA가 얼마나 까다로운 기관이에요. FDA의 담당 소령이 또 이사에 참석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ASTM과 같은 민간 표준화 기관에 정부 관료들이 와서 표준을 만드는데 인볼브를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표준을 정부의 규제 정책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이라는 것은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들이 만든 것이 표준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냐 이거죠. 우리가. 없겠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의 내셔널 어젠다의 과제에 찾는 거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거는 이제 제가 미래 정책을 논의를 하고 새로 아까 7가지 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또 너무 어젠다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요 포커스에 맞춰서 국가 표준 체계라는 관점에서만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품은 초지능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상호 연결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중국과 미국 왜 싸우죠?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보세요. 이제 여기 4차 산업혁명 때 싸운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있지만 하나의 관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뭘까요? AI. 이거 뭐 내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이게 1차 산업혁명은 뭐죠? 전기예요. 2차 산업혁명은 뭐죠? 전기예요. 3차 산업혁명은 뭐죠? 컴퓨터죠. 인터넷이죠. 4차 산업혁명에 2015년도에 슈밥이 주장할 때, 다보스 포럼이 주장할 때 4차 산업은 전기나 컴퓨터 같은 게 안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게 점점 AI로 붙여지고 있죠. AI. 그럼 AI를 공부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해요. AI는 철저하게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는 뭐예요? 그럼 데이터를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센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센서에는 물리 센서, 화학 센서, 그 다음에 생물학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관계망에서 정보가 수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센서로 모아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공부시키면 되는데 센서로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되냐면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소프트웨어. 세계 수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도 또 중국. 인도하고 중국의 사람들은 세계 AI에 관련된 논문의 43%는 누가 쓰고 있겠어요? 중국. 중국 또는 중국의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관한 AI에 관련된 43%를 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미국한테 안 주고 있죠.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또 뭐라고 되겠죠? 16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한 7년으로 봤어요. 7년. AI에 관련된 분야. 그런데 성장률은 중국이 훨씬 더 빠르고 있어요. 그러면 2016년 기준이었으니까 지금은 뭐냐? 한 6년 지났으니까 거의 가까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자, 그럼 알고리즘 개발되면 이걸 뭐로 쓰는 거죠? 하드웨어를 구현해야 돼요. 하드웨어는 뭐죠? 컴퓨터, 클라우딩 컴퓨팅을 해야 돼요. 클라우딩 컴퓨터 하려면 알고리즘 뭐로 구해야 돼요? 반도체. 반도체를 구해야 돼요. 미국이 중국한테 뭘 금지시켰어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관련 기술을 중국에 줘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금지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의 핵심이잖아. AI는 중국이 이미 알고리즘, AI 뭐 이거 다 중국이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정보를 수집해봐야 2억 6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13억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면 데이터 싸움에서 미국과 중국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AI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 이걸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완. 자, 그러면 AI가 이 두 개가 돼서 AI를 지원하면 AI가 응용 분야가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제조업 분야예요. 제조업 분야에 쓰고 있어요. AI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기능이 뭐예요? 펑션이 세 가지. 뭐죠? 눈으로 봐요. 그래서 인식을 하는 게 인지잖아요. 두 번째 머리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판단, 행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지, 판단, 행동하는 게 뭐예요? 가장 쉬운 게 로봇. 로봇은 말 그대로 인지, 판단, 행동하는 거예요. 오토노머스 베이클. 자율주행차는 뭐예요? 인지, 판단, 운행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뭐죠?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자동차는 세 가지로 봐요. 뭐 보는 거죠? 카메라로 보죠. 그 다음에 전자파로 보죠. 그 다음에 지금 비싸서 못 쓰고 있지만 라이다로 보는 거예요. 저기서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다로. 그럼 사람 봐도 밤에도 우리는 캄캄해서 못 보지만 안개는 안 보이지만 전자파를 써서 거리를 측정하고 밤에도 군인을 보면 밤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측정하는 그게 라이다예요. 비싸서 지금 자동차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 드론, 인지, 판단, 행동이에요. 다만 뭐예요? 드론 날아다니니까 뭐예요? 이 비행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하고 필요하니까 뭐예요? 지상하고 통신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임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인지, 판단, 행동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관련돼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서비스에 적용되면 뭐가 있어? 서비스에 적용되면? 서비스에 적용되면 사람에 적용되면 뭐예요? 스마트 헬스에 나에게 적용돼요. 우리 가정에 적용되면 뭐예요? 스마트 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 헬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IoT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렇게 내가 요 환장을 이제 우리가 학문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신기술 동향, 이머징 테크놀로지 애널리시스를 제가 이제 한강 가르치는데 이게 할 게 없잖아요. 교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사태 사람에 관련 책 다 보고, 그 다음에 논문 또 다 찾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 있어. 우리 굉장히 뭐 포스코,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셀이, 그 다음에 IT, 정보과학 전부 다 종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비클, 그러면 오토노머스 비클의 정의, 그 다음에 발전 과정, 핵심 기술, 그 다음에 관련 기업 동향,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시장 동향,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하도 내가 힘들어서 이제 그 정교수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원교수로 이제 강의만 하면 되죠. 개원교수는. 정교수는 다, 주어진 학점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개원교수가 되고 나서는 이제 제일 먼저 내가 드롭시키는 게 저거 너무 힘들다. 근데 자료는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자동차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야 돼. 연결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5G가 미국이 중국한테 우방국가한테 뭘 금지시켰어요? 중국 화웨이가 쓰고 있는 5G 장비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뭐예요? 반도체 줘서는 안 돼.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쓰면 안 돼. 헤게모니 쓰죠. 그래서 중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하고 싸우죠. 그럼 미국의 기업은 뭐예요? 어떤 기업들이에요? G 마피아, G 구글, M 마이크로소프트, A 애플, F 페이스, IBM, A 아마존. 그래서 G 마피아 기업들이 AI 관련된 미국의 대표예요. 중국은 뭐예요? 배트, BAT, 뭐죠? B, 바이두, 그죠? A는 뭐예요? 알리바바. T는 뭐예요? 텐센트. 그게 미국의, 중국의 기업들. 그러니까 G 마피아하고 배트 기업들이 이걸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도체 그거 절대 주지 말자. AI 그거 하위 거 쓰지 말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의 기술혁명의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anyway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화와 뭐다? 초연결 사회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건데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인간의 노동력을 전기가 나와서 기계화 혁명을 이룰 거예요. 이때 표준에는 뭐가 필요했었죠? 표준은 무슨 역할이 필요했냐면 표준은 미니멈 퀄리티 역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미니멈 퀄리티가 4차 산업혁명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퀄리티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시큐리티, 그렇죠? 세이프티,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이런 제품, 소프트웨어 기능, 이런 것들이 퀄리티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나서 미니멈 퀄리티를 컨트롤했던 지금 정보화 시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 뭐예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나타났어요. 전기가 나타나 사람들이 뭘 했어요?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대량 생산할 때 표준의 역할은 뭐예요? 베리아티 리덕션.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베리아티 리덕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리아티 리덕션인데 4차 산업혁명은 스틸 존재하느냐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돼요. 대량 생산 아니에요. 나만 필요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의과, 치과, 의수족, 신발. 이거는 의과나 이 치아라든가 우리 뭐 박사님 계시지만 치아 사람마다 달라요. 의수족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량 생산 되겠어요? 안 돼요. 3D 프린팅을 해야 돼요.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퍼스널리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의 기능이 베리아티 리덕션 가지고 4차 산업혁명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자동화예요. 이 정보화 자동화 때는 뭐가 표준의 기능이 필요했어요? 컴패터빌리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패터빌리티가 필요했던 시대죠.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패터빌리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CPS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바로 공장에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S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성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CPS 시스템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지금까지 표준이 각 산업혁명에서 일으켰던 내용들이 기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의 융복합화로 사이버 시스템이 연결된 초연결화가 됩니다. 초연결화돼서 우리가 4차 산업이 필요한 표준의 기능은 뭐예요? 인터오퍼러빌리티. 호환성이죠. 호환성이죠. 그런데 호환성 개념이 과거에는 뭐죠?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만 관련했으면 됐지만 지금 뭐예요? 머신 투 머신, 머신 투 맨, 맨 투 맨, 맨 투 머신. 그러니까 네트워크, 호환성이 이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개념은 이제 인터커넥션 굉장히 용어가 다양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라고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기계하고 사람하고 알아먹으려면 언어가 필요하고 기계와 기계가 알아먹으려면 언어가 필요하는데 그 언어를 서로 맞춰주는 게 인터오퍼러빌리티인데 4차 산업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연결사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기존의 표준의 영향이 4차 산업혁명일 때는 기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왜 표준이어야 하는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까 7가지 중에.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또 표준의 역할. 이게 놀랜드 버거가 쓴, 제가 강의했지만 놀랜드 버거가 쓴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이 책에 보면 32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보세요, 뭐라고 써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누가 표준을 글로벌 경쟁에서 세계화를 승자는 표준을 장악한 사람,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 세계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왜 독일에서 이 놀랜드 버거 이런 말을 했냐면 인더스트리 4.0은 그 하이비전 2020 독일의 계획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2.0이에요. 인더스트리 2.0은 뭐냐? 제조업을 다시 부활해서 유럽의 독일의 경쟁을 부흥시키자는 거죠. 그럼 왜 독일이 그런 얘기를 했냐? 1970년대 기계 산업이 중심이 됐을 때,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섬유 기계를 독일에서 만들어서 팔 때 세계 70년대 세계 제조업의 최강국은 독일이었어요. 독일 기계하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제조업을 부흥을 누리다가 컨슈머 시대에 넘어오면서 일본한테 뺏겼어요. ICT 넘어오면서 미국한테 뺏겼어요. 독일이 뭐냐 이거 도대체. 야 그럼 우리가 다시 제조업의 영광을 누리자. 그래서 하이비전 2020 세우고 거기 세우다 보니까 인더스트리 4.0을 주장했고 인더스트리 4.0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더스트리 4.0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이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독일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가만히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주배하려고 보니까 표준을 정한 사람이 되겠네. 아 그래서 유럽이 M2M을 연결하려면 이 통일된 데이터 구조하고 표준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 책의 거의 결론과 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 표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독일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제조업을 다시 찾기 위해 썼던 독일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찬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 보면 여기 나와요. One of the major battlefields for technology war is the standard process.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죽어라고 해서 이 기술 개발, 기술 전쟁을 하는 거 최고 전투장, 메이저 배틀필드. 전투의 가장 치열한 전장이 어디냐? 기술 개발해놓은 나서 보면 그것이 뭐다? 스탠다드 프로세스. 스탠다드를 정하는 그 현장이
기술 전쟁의 가장 최후의 전쟁이더라.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 다 해놓고 마지막 이걸 시장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표준화가 안 되면 기술이 사장되다 보니까 그 전장이 바로 최고의 격전지가 표준을 정하는 프로세스더라 하는 거죠. 표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독일 사람이 깨달은 게 뭐죠? 제도적 혁신을 추진했던 독일이 깨달은 전략의 핵심 요소가 뭐다? 표준이다. 이런 얘기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공유해 주시면 괜찮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도 파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가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기술 표준과 9개 부처가 해야 될 확산계 과제는 뭐냐? 이거 두 가지로 봅니다. 근데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 하나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WTO의 정책과 연계해서 무역 장벽의 제거 수단을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TBT에 관련된 조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쓴다고 세워질 정책이 아니죠. 누가 있는 거야? 상대 국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셔널 어젠다로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활용 정책이긴 하지만 내셔널 어젠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뭐 공정과 뭐죠? 공정과 사회를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 공정사회 보장,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걸 표준을 승화시켜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내셔널 어젠다를 할 수는 없을까? 오피니언들이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 어젠다가 됐습니다. 총리실의 규제개혁단과 국가기술 표준을 합쳐지면 돼요. 그러면 총리실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 밑에 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셔널 어젠다를 설정을 해서 공정사회 보장을 해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대통령 양쪽 중에서 나라 같은 사람 빨리 추천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활용 정책을 보시면 이거예요. 그죠? 여기는 활용 정책이에요. 요게 지금 표준의 활용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기에는 어떤 활용 정책을 썼어요? 요걸 썼어요. 요걸 써가지고 뭘 했죠? KS를 마크를 해가지고 국가 품질하고 수출을 해서 요 정책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썼어요? 그 다음에는 표준을 만드는 정책. 만들어서 국제 표준으로 활용했던 정책. 요 정책. 그죠? 국제 표준 정책을 써요. 그럼 남아있는 정책은 뭐예요? 남아있는 정책.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무역 규제 정책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무역 장벽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어 수출하려고 하면 중국 놈들 그냥 니네 CCC 막 하지 말고 국제 표준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해주면 이걸 갖다 써라.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한 7개의 그 국가, 7개 그죠? 걸프 오르가나이제이션 스탠더 오르가나이제이션 GSO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고 그다음에 또 옛날 러시아 국가들 그 국가들 지금 이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규제 정책. 이 규제 정책과 표준을 연계할 수는 없겠다. 이 내셔널 우리가 어젠다로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발제라는 얘기죠. 결국은 엑셀런트 표준. 표준을 하는 사람들은 표준 전문가의 역할, 표준과 전문가의 롤. 이걸 제가 이제 이것도 한 40분 정도 강의가 이제 한 건데 제가 요약만 해왔어요. 표준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표준 전문가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4가지 역할입니다. 첫째는 뭐냐? 민간 기술 외교관이에요. 우리가 민간인이지만 기술 현장에서는 우리가 외교관 역할에서 국가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 표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룰메이커예요. 산업 경제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경제에 관련된 룰을 만드는 현장이 뭐죠? 표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준 전문가를 하면 룰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하고 제너럴리스트가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장이에요. 거기 가면 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공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무역하는 사람 다 모여서 논하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관료,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그 다음에 민간 기업, 이런 사람 다 와서 노는 장에 표준의 현장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들을 아는 가장 좋은 현장이 국제표준장. 그래서 표준 전문가의 역할은 네 가지 역할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표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노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피턴스가 있어야 돼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의 역량은 뭐냐? 첫째, 전문성을 바탕을 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도 다 되느냐? 뭐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하나 제 경험과 제가 국제 표준 활동하면서 느낀 걸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국제사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죠? 그 다음에 열정과 끈기가 있어요. 표준 전문가는 2C라고 해요. 커미트먼트하고 컴패션. 열정과 컨트리뷰션. 내가 커미트먼트, 회의 참석을 잘 해야 돼요. 이 커미트먼트예요. 그 다음에 회의 참석에 가만히 앉았으면 안 돼요. 나도 컨트리뷰션을 해야 돼요. 제가 국제표준 활동하면 느낀 게 그거예요. 점심 먹으러 갈 사람이 누가 점심 먹어야지 하면은 그날 발표를 안 하는 날이에요. 내가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면 돼. 내가 국제표준을 10년을 이상을 했는데 밥 먹는 방법을 알았어. 처음에는 가면은 야, 오늘은 어떤 사람은 만만함이 있나? 누구하고 점심 먹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게 동양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고 몇 번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네 발표가 어떻다? 뭐 컴퓨터를 해요. 이거다. S.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점심시간 전에 발표를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커미트먼트하고 컨트리뷰션. 강의는 그래서 표준 전문가는 8가지 역량을 갖춘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이 표준 SHS 이 스탠다드 오너 소사이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첫째는 오피니언 리드 프로그래스다. 오피니언 리드 표준을 모르면 안 되니까 표준을 알자. 그게 그리고 알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자. 이런 개념에서 제 강의에 요약을 했습니다. 예. 이상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또 질문 받으셔야 되는데 네. 너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아마 지난 5 강좌를 종합해 주시고 또 전달할 게 또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 열정적인 강의를 들은 저기 너무 예. 제가 할 건데. 네. 예. 네, 저희가 보답해 드릴 게 있죠.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제가폰 교수님께 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교수님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좋아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게 흐름을 알아야지 거기서 통찰력을 잡는데 교수님 6번 연강을 들으면서 이 표준, 우리나라의 표준, 그 다음에 글로벌한 표준의 그 흐름, 종적으로 횡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강의에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평소에도 우리 저기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데 정말 존경 더 하게 됐습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오늘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소장대한 제조업 여기에서의 이제 표준화 전략하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기술, 새롭게 생겨나는 서비스, 지금까지 없었던 분야에서 표준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뭐 산업에서도 기술 개발이나 그 다음에 제조에서나 판매에서도 베스트 팔로우였잖아요.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데 표준화에서도 퍼스트 무버가 됐을 때 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60년대부터 표준화 전략을 잘 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성과를 거둬서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어떤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 그럴 때 어떤 과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하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무역에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외교에서도 그렇고 세계 전략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쪽에 한쪽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한쪽이 있는데 결국은 그 아래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표준도 뭐 국제 표준화 기구도 있긴 있지만은 이 두 그룹이 표준에서도 굉장히 큰 헤게모니를 가져갈 거란 말이죠. 이것이 뭐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역이나 여러 가지 협력에서도 양자를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표준 쪽에서도 이 두 그룹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네트워크 이코노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을 넘을 때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철강, 조선, 제조, 가전제품 이거는 일본이 잘하고 있던 거를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싸게 생산해서 수출 경쟁에서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또 갖다가 싼 인건비로 생산시켜서 세계 시장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 정책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제조 분야이면서 2차 산업에 관련된 분야예요. 그래서 일본 거를 한국 뺏어왔고 한국 걸 중국이 뺏어가는데 쉬워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과 품질만 앞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품질과 가격이 앞서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은 컴패터빌리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IBM PC를 쓸 거냐, 애플 매cin토시를 쓸 거냐로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컴퓨터의 도스, 운영 체계를 만들어 봐야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하고 IBM의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익스플로러가 세계를 지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넷스케이프가 94년도에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면 새로운 표준이 나와서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왜? 이미 세계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냥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뭐냐? 스위칭 코스트가 들어요. 전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스위칭 코스트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러닝 코스트는 배워야 돼요. 내가 IBM 애플 거 쓰다가 그 다음에 삼성 거 갤럭시 쓰려고 그러면 뭘 그래? 스위칭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소프트웨어를 다 콘텐츠를 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뿐만 아니라 러닝 코스트도 배워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컨트랙트 코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칭 코스트, 러닝 코스트, 그 다음에 컨트랙트 코스트 이것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이 그렇게 넷스케이프가 쓰는 것을 MS-DOS가 익스플로러 뒤집었어요. 왜 뒤집었느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70% 시장하고 그 시장이 커서 이 70% 시장이 10%로 줄어들 때 MS는 나머지 걸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70%가 10%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가 지배한 바람에 넷스케이프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차 산업의 특성은 뭐냐? 호환성, 컴패터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 일본이, 한국이 거의 ICT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표준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그래요. MS-DO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MS-DOS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썼냐면 경영 전략에서 두 개 게이트키퍼 역할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버틀렉의 역할을 시켰어요. 이건 이제 뭐 아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MS-DOS를 팔면서 세계에 MS-DOS가 아니면 PC를 운영할 수 없는 그 게이트키퍼 역할. IBM 호환성 PC MS-DOS 써야 돼. 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없어? 그러면 비즈니스 안 돼. 이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버틀렉과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어요. 4차 산업에 넘어와서는 저 전략 안 되겠는데? 저 전략은 무력화시켜야 되겠는데? 무력화시켰죠. 누가 무력화시켰어요? 구글이. 무슨 전략으로? 안드로이드 좋아. 안드로이드 갖다 써. 좀 누구든 쓰게 만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MS 도스를 전략화시켜서 사가 쓰게 만들었던 거를 그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료화시켜서 그걸 폐지시킨 전략이 구글 전략. 구글이 그냥 안드로이드 갖다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른 수입원을 창출한 거죠. 이 전략 자체가 달라져요. 4차 산업 시대.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컴패터빌리티를 할 수 있는 뭘 만들어낸다 표준? 굉장히 어렵죠. 특히 네트워크 이코노미. 네트워크 이코노미 특성이 뭐예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하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네트워크 이코노미의 특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일 때는 콘텐츠를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많이 붙은 그쪽으로 몰려요. 그렇잖아요. 그건 네트워크 이코노미 특성이에요. 그럼 앞으로 오토노미스 비클에 나오면 애플의 자동차를 팔까? 구글의 자동차를 팔까? 두 사람이 싸우면 많은 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특성이에요. 애플은 무슨 특성이냐면 절대 라이센싱을 안 하는 특성이에요. 애플 PC 남한테 라이센싱 안 해요. IBM 라이센싱에서 크로즈라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때 애플은 아무도 안 줘요. 그 다음에 애플 iOS 아무도 안 줘요. 구글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컴패터빌리티하고 인터오퍼러빌리티, 네트워크 이코노미가 강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표준. 과거에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서 자동차, 철강, 조선과 같이 일본이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해서 뺏어오고 우리가 하는 걸 중국이 표준화해서 뺏어가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코노미에서 표준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을 이루는 거죠. 뭐죠? 제조업 경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애플이 삼성에 뒤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애플이 삼성에 때 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뭐죠? 애플은 뭐가 없어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가 없어요. ICT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사람 머리로 말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애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람의 이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전부 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죠. LCD 같은 디스플레이 애플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심장에 해당되는 뭐죠? 배터리, 전력은 애플 없어요. 삼성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이코노미에서 오토노머스 비클과 같은 이런 우리가 네트워크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배할 수 있는 표준은 못 만들지만 그 표준의 단말에 관련된 자동차 이런 것도 단말기와 터미널과 부품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견적. 물론 다른 사람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바뀌어 네트워크 이코노미, 네트워크 지구에 안드로 측에서 그래서 이제 또 기술력 신하고 보면 세 가지 흉이에요. 스탠다드하고 도미넌트 디자인하고 플랫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 플랫폼을 보니까 플랫폼이 스탠다드 같은데 도미넌트 디자인, 그게 스탠다드 같은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미넌트 디자인이나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스탠다드를 지배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이코노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차 산업혁명에서 세계 시장을 주요로 했던 주역의 역할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 자체가 수정이 돼야 한다는 게 제가 산업자원부 출신이고 또 기술정책과 표준정책에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재밌는 강의를 듣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화면에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강의를 듣는 중에 딴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먼저 국가 표준 체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국가 표준을 확립하고 운영하며 할 때
국가 표준 체계도 좀 표준화해서 그 개도국이나 이런 데 표준 체계가 없는 곳에 이걸 우리가 좀 제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표준 라이프 사이클 같은데 이거를 요새 이제 그 모범 규제 관행인가요? 그걸 좀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표준화해서 개도국에 우리의 표준 체계를 좀 전수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그 표준 정책 그 국가 아젠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TBT 정책하고 연계하는 게 상대성이 존재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TBT 협정 개정하는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그 표준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U하고 미국 그리고 또 거기에 중국이 가세하고 개도국들도 다 이제 달라붙는 그런 형태인데 특히 반도체 같은 또는 반도체 장비 예를 들어서 배터리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표준 TBT 협정만 딸랑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TBT 협정을 조금 개정해서 부속서에다가 반도체 부속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좀 전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TBT 그 협정문 자체에다가 조금 그 개별 부속서 형태로 붙여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좀 조종자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보세요. WTO는 기본적 속성이 뭐예요? 다자체제예요. 그러니까 WTO가 살기 위해서는 WTO 부속도나 WTBT가 살기 위해서는 다자체가 종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자체제라는 여러 나라들이 콘센서스를 이루어서 룰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자보다는 개별 국가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힘을 발휘하고 인터내셔널 힘을 발휘하면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하고 연계되는 거는 WTO의 체제에서 무역 관행에서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뭐예요? 스탠다드. 그죠? 스탠다드. 그 다음에 컨포미스 어세스먼트. 인증제도. 그 다음에 하나는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무역에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 주는 관행이 WTO, TBT의 역할이면서 WTO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WTO 내가 2000년도부터 2003년 동안 제네바에서 ISO에 근무하면서 1년에 3차례의 WTO TBT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한국 대표로. 거기 가보면 그 당시에는 150개, 148개국가, 지금 151개국가인데 그 국가들이 이 큰 WTO 회의장에 놓으면 수많은 굉장히 한 국가에서 서너 명씩 와요. 가보면 뭐냐 150국가, 150그 국가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이틀 회의를 해요. 2월 달에, 6월 달에, 10월 달에. 저는 이제 IS 파견관이니까 당연히 제가 참석을 하는 거죠. 그 대표부와 같이. 하는데 한 이틀 회의를 하는데 한나절 반은 미국과 유럽이 싸워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거를 뭐 SPS에서 논하자. 이건 SPS가 아니라 이건 WTO, TBT에서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싸워요. 그리고 반나절은 하도 미안하니까 우리가 이제 개도국을 뭘 도와주지? 요거를 제가 3년 동안 회의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산업분위기가 세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힘이 있는 사람, 강자라고 그래요. 강자는 어디 가라고 했어요? WTO 가라. 힘의 논리를 지배하는 장. 현자, 와이즈맨, 똑똑한 사람은 어디로 가라? 와이퍼로 가라. 와이퍼 가면 제네바 있어요. 와이퍼가 뭐냐면 거기가 뭐죠? 세계 지적 재산. 특허를 가지고 먹고 사니까 너 똑똑하지? 특허 가지고 먹고 살아. 너 힘 세지? WTO 가. 나도 힘도 없는 어디로 가야지? 너는 표준을 하는 게 가요. ISO, ICI처럼. 왜? 범죄자들이 모여서 얼라이언스를 하면 힘이 드는 거야. 범죄자들이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또 힘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범죄자도 못 끼면 어디로 가야지? 제네바에 뭐가 있어요? 국제 적십사 기구. 아니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거를 강의할 때 써요. 그거 풀어놓고. 그래서
이 WTO에 미국과 중국이 할 때 한국이 양쪽에 끼어서 하려고 힘을 발휘했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WTO 권철승 중소기업 장관 하시던 분이 국회 WTO 규제개혁위원회 할 때 중대성 낸다 산업개선 할 때 제가 그 규제 발전에서 그 WTO 이 스탠다드 규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적합성 평가에 대한 또 제가 그 국회 분들 앞에서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내셔널 어젠다는 필요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내셔널 어젠다를 하기에 서바이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책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묻혀가자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사실 이게 보니까 대면하고 비대면의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죄송스럽겠지만은 오늘 그 강의와 또 질문 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소영찬 교수께서 그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서요.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하성 교수님께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열렬하지 않아도 되고요. 최학봉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유연하기에 말씀 나누다가 수련 체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6회에 걸쳐서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의 발제가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원래 오늘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발제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추상적 개념으로만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콜로키움을 연에 한 2번 정도씩 그러니까 2주제로 할 건데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발제하는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끝내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는 내년에 2번에 걸쳐서 보통 한 4, 5회 콜로키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발제하시고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는 그러한 모임을 계속 내년에 전개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년에는 질문하지 마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년 한 3월달, 4월달 중에 이 주제 중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저는 최학봉 교수님이 해주신 것 중에 왜 산업표준 시의회가 저렇게 작나? 그게 어떻게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표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저기서 포션이 그렇게 작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표준 심의회를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형식적인 기구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저희들 과제가 3년 남았으니까 최소한 6개에서 7개는 우리가 연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뵙자고 말씀드리려고 마치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 공식적인 저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념 촬영 한번 하시는 거 어떠실런지요? 앞으로 나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의제를 알려주세요. 예.